그다음 그림은 성모와 아기 예수라는 조금 아까는 조반니 사소페라토였었는데 지금은 조반니 벨리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조반니 벨리니는 여러분 조반니라는 말이 참 이름이 많죠. 왜 많은가 하면 여러분 조반니가 요게 스페인어로 가면 히자 발음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효반, 그리고 그게 히가 강하지 않아서 요반. 그래서 히스파니아가 이스파니아, 그 다음에 이가 약화돼서 스파니아. 그래서 스파니아가 되고 에스파니아, 스파니아, 스페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반이라고 하지만 요반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게 라틴어로 가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존이 돼 있죠. 존. 그래서 존, 요한, 조반니 요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조반니는 요한입니다. 벨리니는 아이가 붙으면 복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가족 성의 이름은 뒤에 복수로 쓴다 이런 거 배우는 적 있죠. 그래서 그 s를 갖다가 붙이면 뭐 존슨 이렇게 붙이면 그건 성입니다. 그리고 원래 존슨 이렇게 뒤에 son 붙는 것은 존이란 사람의 아들. 자, 성이 발달할 때 어떻게 발달하냐면 처음에는 어디서 온 동네 이름,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동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이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아들,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서 보면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온 예수 이렇게 나사렛 지저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죠?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뚜렷해지는 게 직업 이름. 물론 그 전에도 중세부터 이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가문으로 정착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가 무슨 옛날엔 병원이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박치과, 김내과 이렇게 성을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서양식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페라리 그러면 저 가문은 무조건 자동차 만드는 가문인데 여러 사람 그 안에 요한도 있고 그러니까 조반니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은 여러 사람이라는 복수를 따서 이탈리아어에서 복수는 뒤에 아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구찌 그래서 전부 이자가 붙죠. 그래서 전부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리니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성을 썼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조반니는 이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라파엘로가 죽는 게 152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레네상스의 3인방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클앤젤로나 레너드 다빈치나 전부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 이제 발전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화가들이 더 창조할 게 없어서 그것들을 오히려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약간의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레네상스 시대에
그 당시에 그게 바뀔 때 사람들이 보기에 르네상스 시대 때 사람들이 더 잘 그렸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형을 시키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다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목이 긴 성모, 그죠? 그러면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죠, 그죠? 그러면 야 이거는 흉내를 내려다가 그것도 제대로 흉내를 못 냈구만 이렇게 해서 남이 한 대로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매너리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매너리즘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추상적 시도를 거기 했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어쨌든 조반니 벨리니의 그림을 보면 조반니 벨리니는 이렇게 성모와 아기 예수 둘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미 피라미드, 그죠? 구조가 좀 있고 요거 보면 야훼가 나오죠. 근데 야훼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요 분이 보세요. 1435년이니까 1360년 정도, 아니 1460년 정도.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막 이탈리안 르네상스가 이탈리안이라기보다도 플로렌틴, 그러니까 피렌체식 르네상스, 완전히 그 원근법과 chiaroscuro가에 통달하게 되는 그 시대보에 약간 앞서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뒤가 분명히 이 야외에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자세한 부분들이 빠져버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세한 부분을 쉽게 빼놓기 위한 이러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고색이에요. 모양은 정확한데 그림의 내용과 별 상관없는 것들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들이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무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리는데 뭐 뒤에 나무 그리는데 더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우면 그게 주제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르네상스에 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프란체스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그림들을 보면 이제 그것들이 이동하는 이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참 부럽죠. 1912년에 유중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 예술적인 것들을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피라미드 구조죠. 그대로 삼각형 구조. 그래서 이렇게 해서 chiaroscuro 뒤에는 색깔을 좀 희미하게 하고 앞에는 색깔을 강하게 넣음으로 인해서 chiaroscuro로서 원근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색깔이 선명하게 보인다. 요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개발한 원근법 중에서 그 air perspective, 다시 말해서 대기 원근법이라는 거가 있죠. 대기 원근법, 옛날에는 대기 원근법이 나오기 이전에는 먼데 있을수록 어두워 보인다거든요. 그만큼 색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먼데 있을수록 흐릿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맞다. 흐릿하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어둡다는 거하고 자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밝으면 잘 보일 테니까. 그런데 레오나르드는 다빈치는 반대로 어떤 걸 발견해내냐면 멀리 있다면 흐릿해지니까 색깔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흰색 쪽으로다가 모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희미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나 이런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그 대기 원근법에다 스푸마토에 또 여러 가지 원근법을 한꺼번에 다 쓰고 키아로스크로우에 온갖 거 집어넣는 것들이 다 집어넣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멀리 있을수록 색이 희미해져서 하얀색으로 통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어때요? 색깔이 명확하죠. 명확하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근법을 통해서 가깝고 멀리 있는 것을 주는 쪽도 지금도 아직도 유행하고 선이라 그런 것이 원근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념도 있다. 추상성을 내보이는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도 많죠. 그렇지만 역시 키아로스크로에 중점을 두어서 원근법이 필요 없다. 색깔로 원근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화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디자인과 그 색깔, 그죠? 컬러, 키아로스크로에 대한 그죠? 이 디스코스가 지금도 엄청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들을 보면 여기도 요렇게 그렸죠. 근데 요것도 보니까 조바니 벨링이에요. 그러니까 성모, 성자 이렇게 둘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타이틀이 마돈나, 머다나, 에 밤비노. 밤비노가 아기죠. 이탈리아 말로. 그래서 엄마와 아기, 성모와 성자. 그래서 이것도 벨리니 작품이고 이것도 벨리니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을 때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눈을 아래로 뜨고 있습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관객을 똑바로 응시한다 그러는 개념이 이제 중세 이후에 그러니까 르네상스 끝나고 사실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일반화되는데 그때의 그림의 오브제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삶의 아픔을 경험하게 해주는 무슨 뭐 댄서라든지 아니면 매춘업에 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릴 때 관객을 똑바로 응시하는 이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관객을 이 그림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고대 그러니까 고전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딱 보면 누군 줄 알죠. 딱 보면 누군 줄 알죠. 그런데 리얼리즘이라 그러는 거는 사실주의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형식적 사실주의. 내 눈으로 봤어. 그래서 난 확실히 알아. 이것도 사실주의예요. 근데 그 본 게 뭐예요? 껍데기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주의, 우리가 그림에서의 사실주의는 내용 추상적 사실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누가 돈을 줘서 그려달라 그래서 그려주는 거냐 아니면 화가가 진정 나는 이게 너무나 감동이 와라고 느껴서 그리는 거냐는 거죠. 이때 화가가 진정 느껴서 그리는 그림, 이것이 사실주의죠. 그러다 보면 사진처럼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같이 나온 그림들,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실주의가 막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러한 그 좀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측면을 중시하는 그런 주의가 막 나올 때, 그죠? 에밀 졸라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뭐 그냥 그저 신고전주의,
당시는 신고전주의와 이런 추상주의, 사실주의나 낭만주의가 같이 동시에 전개되던 시대였었는데 그 그림들 보면서 막 비웃고 저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저게 그림이냐? 누가 봐도 요즘 사진보다도 더 정확해서 그렇게 보면 놀라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멘틀은 지금 레드로다가 돼 있고 rather than the more traditional blue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 귀인 또는 성인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traditional blue라 그러는 것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빨간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그림이 되네요. 여러분 영어로다가 썼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어보다도 여러 나라 말을 섞어서 쓰는데 이게 이탈리아 말이다 그러면 이탈리아어에 가깝게 쓰고 영어로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영어로 쓰냐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써놓으면요.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게 이탈리아어니까 라피어리 그랬으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그러면 가르바그 그죠? 가르바그 요거는 알도 브란디니 그죠? 가르바그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쓸까요? 써서 국제 언어로는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그러한 그 상식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괜찮지만 같은 노력하는데 여러분 TV 무슨 골키퍼 무슨 옵사이드 이런 용어 막 쓰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별한 건 이걸 쓰려고 그러면 이상하고. 여러분, 요거 2로 끝났으니까, 알도 브란디니가 이거죠.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굉장히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높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알도 브란디니 가문이 몇백 년 동안 이거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르바그 부부가 이 그림을 사서 한 50여 년 정도 갖고 있다가 1864년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그림을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셔널 갤러리에 있지만 모다나인데 보면 원래 근에 가졌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원래 가졌던 사람들, 요 두 개를 써서 요거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가르바크, 마돈나 이래도 되고, 알도 브란디니 마돈나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미술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영어로는 라피엘 또는 라파엘 이렇게 되지만 이탈리아는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 이렇게 읽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다가 표현하면 공부라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쨌든 가르바크 그죠? 가르바크, 알도 브란디니 마돈나 이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는 라파엘 산치오 다 우르비노 그죠? 했죠. 그러니까 우르비노라는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르비노가 어디 있었더라? 마르케 있었던가? 기억하시고 자 1520년에 이 라파엘로가 사망하는 해가 예술사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르네상스의 메디치 르네상스의 그러니까 플로렌틴 또는 플로렌타인 레네상스의 끝을 1520년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거 어때요? 3명, 그죠? 이렇게 되죠. 요 십자가 붙잡고 있는 게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는, 그죠? John the Baptist. 베프티즘이 세례잖아요. 베프티스트, 세례자 또는 세례. 그래서 John the Baptist 그러면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가 번역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읽을 줄 알아야죠. 디멘션스 하면 규격 얘기하는 겁니다. 규격. 깊이까지 있으면 picture frame 예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location 그러면 national gallery 요 정도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늘 영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어 이탈리아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이라고 하지만 미디엄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미디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요것도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이 전부 존 더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나중에 존 더 베프티스트가 사막에서, 그죠? 뭐 이렇게 양 털로 된 옷인가? 그거 하나 입고 뭐 이렇게 산다 그러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미리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케이션 있는 곳인가? 루브르. 파리의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 뮤세어 루브르는 다 아시죠? 그래서 oil on wood. 이때의 작품들은 여러분 보세요. oil on wood panel, on panel, on wood.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왜 캔버스가 안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캔버스가 이때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캔버스가 5일까지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 베니스를 중심으로 오일을 썼다고 그랬죠. 5일까지는 나왔는데 아직 캔버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캔버스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대양을 처음으로다가 항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콜럼부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1492년이잖아요. 그죠? 스페인에 가고 가시아 여왕하고 여왕한테 제가 저에게 좀 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처음으로 항해하는 그 허락을 받을 때가 1492년. 1492년은 너무나 중요한 해죠. 여러분 리콘케스타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유럽을 스페인까지 뺏기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프랑스 넘어가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까지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카롤링고 왕조가 나왔대. 메르빙고 왕조의 왕들이 신미였고 오히려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피핀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 실제로 국가 살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재물을 맡고 왕은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쟁까지도 이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뭐 카를로만이라든지 뭐 이제 막 여러 카롤링거 왕조를 그래서 카롤링거 왕조가 된 거죠. 찰스죠, 찰스. 샤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카롤링거 왕조라는 게 서서
그때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나갈 때, 그 다음에 1337년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서 1453년에 백년 전쟁 끝나면서 이제 프랑스라는 것, 영국 이런 민족 의식이 그때 생겼다고 이렇게 책에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힘을 키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럽이 이제 리콘케스타가 끝나면서 유럽은 전부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됐는데 여기에서 신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그러니까 레네상스예요. 마틴 루터가 96 Thesis를 발표하는 게 그게 1517년이거든요. 1517년. 그래서 카퍼니커스 있잖아요. 카퍼니커스가 결국 1543년에 딱 죽던 해에 헬리오센트리즘 태양 중심설이라는 걸 발표하지만 1517년에 이미 퀀텀 theory, 그러니까 많이 돈이라 그러는 것이 생산량보다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갖다 QTM이라는 거, 그러니까 화폐 양으로 결정된다는 그러한 선진적인 의견을 나타낸 게 벌써 1517년이에요. 같은 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신교도들이 이제 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1517년 또 그 이전부터, 그죠? 보헤미아 지방에서는 얀 후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종교개혁이 신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못하고 카톨릭의 정화운동으로 그치는 바람에 마틴 루터가 새로운 최초의 신교운동의 운동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1517년이거든요. 콜럼버스가 1492년이잖아요. 조선은 1392년에 건국하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92년이라는 것도 외우면 좋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라는 것이 처음으로 캐톨릭에서, 그것도 이제 북쪽이죠. 그래서 독일 북쪽에서 그쪽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듯이 종교개혁도 그쪽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618년에 30년 전쟁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헤미아 지방에서 지금의 프라하성 있죠. 프라하성에서 defenestration, the second defenestration, Holy Roman Empire, 그 엠페러가 보낸 공무원들을 갖다가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는 후사이트, 후스파 그 신교도들이 창문 바깥으로, 성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30년 전쟁의 시작인데, 그게 바로 네덜란드는 이미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80년 전쟁을. 그래서 그게 같이 끝난단 말이에요. 같이 끝나는 게 1848년에 끝나면서 웨스트팔리아, 다시 말해서 독일어로는 웨스트팔란, Peace of Westphalia, 그러니까 웨스트팔렌 조약으로다가 네덜란드의 그 새로운 종교를 지지하는 7개주가 독립하도록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플레미쉬, 그러니까 우리가 프란다즈에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프란다즈가 아니고 플랜더스의 L이니까 플랜더스 지방에서 그대로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벨기아라는 나라로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네덜란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1648년에 독립을 하는데, 이때 이 친구들이 돈을 어디에서 벌었냐면 상업으로 벌잖아요.
이때 상업으로 번다는 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범선이라는 거, 세일링 쉽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람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만드냐 하면 세일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돛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매스트에 달아서 바람을 받으면 배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부른다고 이게 쭉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바람에 아무리 불어도 찢어지지 않는 천이 거기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 상업혁명하고, 그러니까 미술 역사라 그러는 것도 세계사의 완전히 주요 부분으로 계속 가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배의 그 돛을 만드는 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안 찢어지는 천. 그게 캔버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둘둘 말아도 되고. 자, 템페라로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에 이 섞어가지고, 보석을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천도 없었고 종이도 찢어지고, 종이의 그림은. 그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패널, 다시 말해서 목판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르네상스까지는 왜 전부 목판에 그리거나, 아니면 목판에 안 그리면 아예 프레스코로다가 벽에다가 회칠을 할 때, 콘크리트 칠을 할 때 콘크리트 칠을 살짝 해놓고 물기가 있을 때 거기다가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물감이 스며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종이나 이렇게 천 위에 캔버스 같은 게 없었어요. 이때지만은. 그러니까 캔버스가 일상화되는 것은 상업혁명, 네덜란드 독립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바로 1648년에 독립하니까 1600이라는 거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게 시대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바로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려 들어가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외워야 될 것들이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만큼에서 끊어서 갑시다.